자, 우리 어저께 하던 거 마저 정리를 놓고. 우리 어저께 해겔을 제압할 거 했고, 이거 그 OX 있고 뒤에는 기출 문제고 그 뒤에 변형 문제 있어. 다 풀어봐. 시작이 언제지? 15일이 시작이야? 목요일이 시작? 목요일날 여기 직구를 5시나 6시 할 거거든? 왜? 너무 많네. 6시 할 수도 있어. 5시는 잡아놨는데 6시 할 수도 있어. 난 저기 학교가 멀어가지고. 우리 관객은 허구에 불과한 예도했지? 자, 이제 어디로 가냐? 거기 115의 미시경제학을 할 거예요. 자, 1문단. 자,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한다. 몇 가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저축을 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이걸 한다는 거야.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게 저축은 수익이고 대출은 비용이거든. 자, 이거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소비 계획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핵심이 뭐야? 이자율이야, 이자율. 이자율. 자, 1문단에서는 자, 이자율이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 이제 소비 계획의 결정은 중요한 요소야. 소비 계획의 중요한 요소. 자, 이거고, 자, 2문단은 자, 거기 그림이 있어. 아니, 2문단. 자,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그러니까 딱 2기간만 하는 거야. 가상의 소비자 K는 1기와 2기의 2기간만 생존하며 1기와 2기의 각각 소득 M과 M2로 낸다. 소득 M은 1기, M2는 2기야. 이때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K가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M1과 M2가 총소득보다는 같거나 작거나 뭐 이래.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며 돈을 쓰면 효용은 만족감이거든. 만족감이 올라가. 그리고 또 하나는 K는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각 시기의 소비 지출이 균등한 것을 선호한대. 자, 이제 이거는 조건이야. 전제라고 나와야지, 조건. 그래서 자, M1, M2를 넣고, 자, 1기 M1, M2를 넣고, 그 다음 얘네들의 합은 자, 총소득을 못 넘어. 자, 그 다음에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자, 이 지출이 증가해. 그럼 효용도 증가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1, 2기 균등 소비를 지향해. 자, 여기 이제 전제 조건들은 전제 조건.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3분단을 보는 건데, 자, 3분단 이제 그림이 나오지. 그림 분석을 잘 해야 돼. 자, 2기고, 자, 읽고 있어. 이렇게 그리게.
자, 볼까요? 자, 이제 3문단은 그냥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야. 어른 되면 분필 같은 거 좀 잘 만들어라. 꽤 굵산 진짜. 나 애국자는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 애들 때문에. 자, 있으면 느낌이 와. 어깨에 부담이 확 와 이게. 문교 분필로. 자, 그림 1은 이자율이 R일 때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예산서는 K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 자, 얘가 전부 지출하는 선이야. 전부 지출. 자,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우하향 직선으로 나타난다. 자, 거기 초기 부존점이 M1, M2야. 여기가 초기 부존점이야. 자, 여기가 초기 부존점. 자, 여기를 지난 우하향 곡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자, 요 예산선인데 요거 기울기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자, 예를 들어 K가 1기에 R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린다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늘어나. 근데 갚아야 되지. 2기가 되면 2기에 100만 원을 뭐까지 갚아야 돼? 이자까지 갚아야 되지. 그래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 더하기 R. 이게 뭐야? 이자. 1 더하기 R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이자를 추가한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 더하기 이자만큼 줄어드는 거야. 대출에. 따라서 이자율이 R인 경우 예산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자, 이때 초기 부존점 왼쪽. 자, 초기 부존점이 있는데 여기에 왼쪽이지. 왼쪽은 저축할 때.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출할 때. 자, 이렇게 돼. 자, 오른쪽의 예산선은 돈을 빌릴 때 선택 가능한 소비 계획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돈은 여기를 벌었어. 그랬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저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대출이 되는 거고, 그래. 당연하겠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4문단. 그림인의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이제 3문단은 이제 요 3문단 같은 경우는 예산선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4문단은 자, 여기는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문단 무차별 곡선. 자, 이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이야. 자, 무차별 곡선 핵심 뭐냐? 효용이 동일. 무차별 곡선은 효용 동일. 볼록한 모양의 우하향 곡선을 나타낸다. 6일 얘기하는 거, 6일. 이렇게. 이때 좌측 아래의 무차별 곡선보다 우측 위의 무차별 곡선. 자, 우측 위가 자, 더 높은 효용. 이는 매식의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출하면 효용이 늘어난대. 그러니까 여기는 얘보다는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높아. 근데 문제는 있어. 여기 예산선을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선하고 예산선하고 예산선하고 접점이 되는 가장 오른쪽 위에 거를 찾는 거야. 그래야지 효용이 가장 높아. 그래서 M1, M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 얘보다 누가 훨씬 더 효용이 높냐? 이 선은 예산선을 맞아야 되니까 얘가 훨씬 더 높은 거야. 얘가 훨씬 더 높은 그 소비가 되는 거야. 자, 이는 C1, C2의 매식의 소비 지출액이 M1, M2에 비해 더 균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보다 왜 얘가 훨씬 더 효용이 높냐? 자, 그거는 그 균등하기 때문에.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M1, C1, C2가 더 높은 효용이네. 자, 그 이유는 M1, M2에 M1, M2에 비해 더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균등 소비이기 때문에. 얘는 균등 소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5문단.
따라서 K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인 C1, C2에서 최적 수비 계획을 결정한다. C1, C2에서 최적 수비 계획이야. 즉 C1, C2를 제외한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들과 예산선 아래 쪽의 소비 계획들은 C1, C2가 효용이 작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얘보다 왼쪽 아래에 있지. 그냥 효용이 낮아. 근데 얘는 어때? 범위를 넘어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예산선하고 접해 있는 중에서 가장 오른쪽 위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치면 여기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야. 자, 예산선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K의 총소득 범위를 넘어가므로 더 효용이 높지만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K는 얼마큼을 해야 되냐? 지금 여기만큼을 지출해야 되거든? 1기에 번 건 이만큼이야. 근데 지출이 이만큼 와있지? 그럼 이만큼 대출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떠냐? 대출 금액 더하기 이자율을 빼는 거지. 이쪽은 대출 금액만 빼면 안 돼. 이자까지 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자, 1기에 어떻게 하냐? 자, K는 CM M1. 자, 얘를 대출을 해. 자, 대출을 해서 자, C1, C2의 소비 계획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야. 지출해서. 근데 번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더 돈이 있어야 돼. 여기는 어때? 이렇게 내려가니까 번 건 이만큼이거든? 이만큼을 더 내려가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1기에서 저만큼 소비를 했으니까 저 그만큼 빼야 되는 거야. 내가 갚기 위해서. 자, 6문단. 이제 이자율 변화가 K의 소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자, 이제 6문단은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야. 자,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인데, 자, 요것도 이제 그림을 읽고 있어봐. 자, 이걸 이제 보면 이제 이자율 변화가 K의 소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자율이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울기가 가파라져. 자, 그래서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한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대.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이쪽으로. 자, 일단은 그래서 가파라져.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자, 그 다음에 2는 그 이자율 상승은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접하는 지점이 변한 것을 통해 K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옮겨가는 거야.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옮겨가. 그래서 이 C1이 C1 다시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돈봉은 이만큼이었는데 아까 저기에서는 여기였잖아. 대출 이만큼 받아야 되거든. 근데 대출이 줄어. 그리고 얘는 또 여기서
여기서 C2였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뭐가 주냐면 뭐 굳이 따지면 이대로 저축액이 주는 건데 뭐가 주는 거냐면 이 대출의 금액하고 이자율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덜 받은 것만큼. 이 덜 받은 것만큼의 이자율과 대출 이자가 원금과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 자, 그래서 이제 7문단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최적 수비 계획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전에 접하는 지점이 변한 것을 통해 K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 7문단은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고 자 어떻게 하냐 1기 지출액 지출액이 주니까 소비액도 주는 거지. 소비액을 줄여. 자 최적화된 소비 계획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다. 여기 가면은 지금 소비를 이만큼 소비하던 걸 지금 일로 줄여버렸잖아. 그러니까 대출액도 이만큼 줄어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문단. 자, 최근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유는 자 그러면은 그 소비 계획 바꾼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 1번은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자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 하락. 그러니까 2기 소비나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 하락이라는 거 뭐냐면은 1기의 소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비를 덜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100만 원 썼던 거하고 지금 100만 원 쓴 거하고 달라.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옛날에 100만 원 썼던 게 지금은 한 80만 원 쓴 거밖에 안 돼. 가치가. 그러니까 소비를 좀 줄이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이쪽을 선택하겠지. 그래서 따라서 2기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1기 소비를 줄인다. 그래서 자, 2기 소비를 늘리고 자, 1기 소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줄여? 대출액도 줄이고 이렇게. 자, 이제 얘를 뭐라 그러냐 2기 소비를 늘리고 1기 소비를 줄인 거 얘를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기 소비에 대체해서 2기 소비를 늘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9문단은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상환할 대출이자가 늘어 K의 총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대출이자가 늘었어. 대출이자가 늘어서 총소득 감소가 되어버렸어. 옛날에 예를 들어 그 100만 원을 빌렸으면은 이때 110만 원 갚으면 되는데 지금 130만 원 갚아야 돼. 그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소득 감소한다고 보는 거야. 따라서 총소득 감소에 따라 K는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어떻게 하냐 1기 그 다음 2기 지출액을 줄여 모두 줄여. 자, 얘를 뭐라 그러냐 소득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 효과 1기는 줄이고 2기는 늘리는 거는 대체 효과 둘 다 줄이는 건 소득 효과. 자, 이제 신문단. 자,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 K는 1기 소비액을 줄인다. 여기 뭐 대체 효과도 1기 소비액이 줄이고 소득 효과도 1기 줄이잖아. 자, 그 다음에 2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충되므로 왜? 대체 효과는 2기를 늘리는데 소득 효과는 2기도 줄이거든. 다 줄여서. 그러니까 상충이 되는 거야. 자,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결정되는데 그림 2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서 자, 얘 같은 어떤 경우야? 지금 1기에서는 이주 줄여버렸지. 근데 2기는 어떻게 해? 늘려버리지.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야? 대체 효과가 되는 거야. 이거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 이 그래프는 지금 대체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자, 이처럼 이 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벌 것을 예상하는 소득과 두 시기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인 이자율을 고려한다는 걸 시사한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소비 계획을 변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그래프가 중요해. 여기서 절로 변하는 거, 절로 변하는 거, 여기서 절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자, 우리 뒤에 1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치? 자, 우리 볼까요? 자, 1번은 맞고 이상한 건 얘기해. 2번은 맞고 그래프 보여주지. 3번은 맞지. 뭐 여기는 예산선 이런 거 보여주니까. 4번은 틀리고 5번은 실제 상황을 예로 들지 않았지? X. 또 6번은 X. 자, 7번은 5. 7번은 5. 8번은 X. 자, 그 다음에 9번은 X. 10번 X. 우차별 곡선이 아니지, 예산선이지. 11번은 X. 12번은 5. 13번 X. 14번 X. 15번 5. 16 5. 17도 5. 18 5. 19도 5. 이상한 거 없어. 자, 다음 편 넘기세요. 이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 대치효과, 소득효과가 문제가 나와. 내가 그래서 뒤에 그 121의 대치효과, 소득효과 있거든. 자, 그거를 잘 봐야 돼. 요걸 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자니까 돈이 빠지기는 하는데 얘가 예를 들어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총소득이 늘어나 버리거든. 자,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얘가 총소득이 감소되니까 지출액을 줄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면 총소득이 올라가. 둘 다 늘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 문제가. 자, 그 다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볼게요. 우리는 순서대로 쭉 갈 거야. 자,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이야. 배심원 참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일단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돼. 그 다음에 적정한 형제시해야 돼. 그럼 뭐하냐? 재판부가 참고해. 그래서 형사재판에 유무죄에 대한 판단, 적정한 형제시 참고해. 그래서 1문단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의지. 국민참여재판의 정의. 요거 있는 개념이 일단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요거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돼. 자, 피고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신청을 해. 그러나 자, 그 재판부가 법원이 진행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요 두 번째 같은 건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피고인이 신청하면 돼. 자, 2문단. 자,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의 과정이 나와. 배심원수 결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이 나오거든. 과정 중심으로 읽어야 돼. 자, 배심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2문단에서는 배심원 선정에 대해서.
배심원을 선정하기 이전 법원은 먼저 필요한 배심원의 수와 예비 배심원의 수를 결정한다. 첫 번째 게 뭐냐? 배심원의 수, 필요한 배심원, 그 다음에 예비 배심원 수. 얘를 결정을 해. 그래서 거기 나오지. 사형 무기징역은 9명, 그 외에는 7명 이렇게 되고 공소사실 인정하면 5명 이렇게 돼. 그래서 975야. 975. 자, 또한 법원은 배심원의 결혼 등에 대비한 5인 이내 예비 배심원을 줄 수 있는데 예비 배심원은 5명 이내야. 필요한 배심원은 9명, 7명, 5명. 예비 배심원 수는 5명 이하. 최대 5명. 자, 또한 법원은 배심원의 결혼, 그 다음에 이들은 평의와 평결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배심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누가? 예비 배심원이. 얘는 뭐라네? 평의, 평결에 참여한 거 안 된대. 자, 그 다음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합한 수만큼 인원을 선정하는 추첨을 통해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 추첨을 통해서 예비 배심원이 됩니다.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는 평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개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평의 직전 공개를 해줘. 그 이유는 알겠지 왜 그런지. 자기 예비 배심원이면 그 심각하게 듣겠니? 아무것도 안 건데? 그렇잖아. 나 예비 배심원인데 뭐 머릿속에 시험 앉아있지 뭐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걸 수도 있겠지. 추측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3문단은 배심원 선정을 위해 지방법원은 사전에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지방법원이 하는 거다. 지방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아니야. 얘는 1차만 해. 1차 판결만 해. 얘네들은. 지방법원은 사전에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들에게 배심원 선정기를 통지한다. 그래서 뭐를 하냐? 사전 작성한 후보자 명부가 있는 거지. 후보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를 필요한 수만큼 무작위 추첨을 해.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출석 선정기를 통지. 자,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심원 선정기에 출석해야 하며, 자, 출석해야 돼. 출석 의무야. 근데 여기도 조심해야 돼. 무조건 출석은 아니야.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돼.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유는 안 돼. 얘네들은. 자, 정당한 사유에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자, 정당한 출석이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얘는 출석을 안 하면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과태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사전 작성한 후보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정기를 통지한다. 이게 중요한 애야. 자, 4문단. 자, 선정기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합한 수만큼 추첨한다. 자, 이제 수로 그냥 해볼게요. 자, 2번이라고 치고, 자, 3번은 뭐라냐? 배심원. 자, 필요한 배심원, 예비 배심원. 자, 수만큼 추첨을 해. 자, 이렇게 선정된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이야. 자, 답변을 듣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재판부에 배심원 후보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검사, 변호사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기피 신청을 위한 거야. 기피 신청.
자, 그 다음에 기피 신청에는 기피 이유를 제시하고 기피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유 후 기피 신청과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무조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는 무이유 후 기피 신청이 있다. 근데 이제 요 기피 신청의 종류가 나오지 이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이유부가 있어. 자, 요거는 이제 그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자, 일반적으로 이유부 기피 신청을 먼저 하고 요거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제가 너무 싫어. 쟤는 나한테 100%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아. 그 이유부 기피 신청을 했어. 근데 법원에서 허용을 안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무이유를 하는 거야. 그럼 날려버리는 거야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 다만 무이유부 기피 신청은 이유부 기피 신청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 모두에게 인원 제한이 있는데, 자 이제 무이유부는 인원 제한을 또 가지고 있어. 그래서 9인일 때는 5명, 7인일 때는 4명, 5명일 때는 3명. 이렇게. 자,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첨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인원만큼 다시 추첨하여 배심원 후보자를 뽑고 질문과 기피 신청을 반복하여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확정한다. 그래서 5번째 단계는 그 다시 추첨해서 다시 추첨을 해. 그다음에 다시 기피 신청을 해. 그다음에 다시 추첨을 해. 기피 신청을 해. 그래가지고 확정 짓는 거야. 그 확정. 계속 물어봐. 계속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 5문단.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 선정이 종결되면 이들은 재판부와 함께 증거 조사를 지켜보게 된다. 6번째는 증거 조사를 지켜봐.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니까. 자, 이들은 증거 조사가 끝난 후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과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들을 설명하고 배심원 중 누가 예비 배심 알려준 후 배심원들에게 평의실로 이동해 평의를 시작하게 한다. 7번째는 예비 배심원을 알리고 자, 그 다음에 그 평의실로 이동하는 거야. 자, 이 평의실에는 예비 배심원은 못 가. 자, 이제 물론 이 사이에 뭐가 있지. 법원이 해야 될 일인데 배심원 이거는 뭐 배심원에도 중요하니까. 자, 평의가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의논하게 됩니다. 8번째는 유무죄를 의논하고 배심원 사이의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만장일치로 정해지면 두 가지야. 만약에 만장일치야. 그에 따라 판결서를 작성해서 그냥 작성해. 그래서 이런 이제 재판부로 보내줘. 자, 만약 의견 일치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럼 반드시 재판부 의견으로 다시 평의를 진행한 후, 자, 재판부 의견 듣고. 자, 이거 좀 복잡해 여기는. 재판부 의견 듣기, 다시 평의하기. 그 다음에 다수결하기. 그 단계야.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 작성. 항상 시험은 복잡하게 나오지. 특히 내신 시험은. 자, 그리고 판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알려준다. 그래서 유죄야.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재판부와 함께 적정한 양. 재판부와 함께야. 적정한 양형을 토의하는 거야. 그리고 재판부에 알리기. 이거는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과정 뒤에 정리돼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니까 그냥 쭉 읽으면 사실 답이 나와. 줄만 잘 치면 돼. 자, 6문단.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와 유죄인 경우 그 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 의견은 재판장이 판결할 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자, 이제 요거 권고적 효력. 사형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보기에 사형이 아니야. 그럼 아닌 걸로 내는 거야. 대신에
권구적 효력이니까 이게 일치할 수도 있는데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면제야? 손실해야지. 자, 거기에 하지만 재판장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결 결과를 알려줘야 되며 권구적 효력이야. 그러나 자, 판결 결과를 알려줘야 돼. 너 사실은 배심원들은 너 사형시키자 그랬거든? 내가 보기에 사형까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돼. 자, 만약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판결 결과를 알려야 되고 만약에 다른 판결을 했어. 재판장이. 자, 그랬을 때는 이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유 기재하고 이렇게 돼. 그렇게 어렵진 않아. 여기 절차지 뒤에 그거 잘 보면 돼. 자, 1번부터 17번까지 푸세요. 된 거 같지? 자, 이상하면 얘기해.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맞고 4번 맞고 5번은 장점 의의는 아니지? 그 다음에 6번은 맞고 7번은 언제든지는 아니지. 재판부에서 안 시켜줄 수도 있어. 8번은 맞고 9번 맞고 10번 맞고 11번 맞고 과태료 12번 틀리고 13번은 맞고 여기 있지 543 그 다음에 14번은 맞고 543 자 그 다음에 15번은 틀리고 왜 그러냐면 다 봐 이거는 같이 보는 거니까 자 16번은 맞고 17번은 맞고 이렇게 돼 이상한 거 인문이 이거 없지
우리 쳤다가 뒤에 질문 좀 할게요. 네.